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유재광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지구적인 의제로 떠오른 지금 기후변화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대 신임 의장이신 이회성 의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환경TV 시청자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처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 신기후 체제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파리에서 약 2주에 걸쳐 가지고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서 새로운 그 기후 협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그 신기후 체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 같은데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중저음에. 그런 말씀 많이 안 들으셨나요? 2주 동안 출장 다니느라고 상당히 목이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눈도 지금 살짝 부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지난 10월이었죠. 저 IPCC 그 6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게 이 시청자 가운데 그 IPCC가 어떤 조직이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IPCC는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UN 그 총회 의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기구로서 그 목적은 이제 기후 변화의 그 과학과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의 영향,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를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모두 5번에 걸친 이제 평가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이제 유엔에 제출을 이제 했었고 1차 보고서가 1990년에 나왔는데 이제 그게 기초가 돼 가지고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후 변화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차 보고서가 이제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기반이 돼 가지고서 교토 프로토콜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3차, 4차, 5차에 걸쳐 가지고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그 심각성과 그다음에 또 대책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이제 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이번에 파리 그 기후 협상에서 신기후 체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학적인 그 근원적인 이제 자료를 IPCC가 제공을 이제 했습니다. 뭐 전 세계 기후 변화 뭐 대통령 이런 거 같은 거네요. 이제 의장 IPCC 의장이 쉽게 얘기하면 기후 변화의 이제 과학을 이제 검증하는 이제 그런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의장이 한국인으로는 처음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당선되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당선되셨는지 혹시 뭐 재밌는 뒷얘기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195개 국가가 이제 회원국으로 돼 있고 유엔 멤버들은 다 같이 이제 회원국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정부 간 이제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서 행사를 하죠. 그래서 6명의 후보가 나와 가지고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IPCC 역사상 이렇게 그 치열한 그 선거전을 이제 겪은 건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 동안에는 일종의 합의 또는 추대 형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투표가 있었던 경우도 일종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문자 그대로 공개 경쟁 체제가 있어 가지고서 상당히 그 6명 다 실력 있는 내노라는 학자들이어서
굉장히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뭐 그동안은 이제 사실상 합의 추대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엔 특별히 이렇게 경쟁이 의장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했던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제 그만큼 그 IPCC의 그 기여도가 널리 알려져 있고, 이제 그다음에 또 IPCC가 앞으로 이 신기후 체제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까지의 5번의 평가 보고서 작성보다는 다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감했죠. 그래서 IPCC 수장을 누가 맡을지에 관해서 사실 관심의 이제 대상이 아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기후 체제 그래서 이번 파리 기후변화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가 수립된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의 이제 관심도 뜨거웠고 현장에서도 그 치열하게 뭐 논쟁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기후 체제 수립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거창한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거창한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 세계 언론이나 관련 기구에서 쓰고 있고 그 이번에 파리 총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놨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기후 체제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 한번 그 이제 지구 역사상 또 인류 역사상 195개 국가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행동에 돌입하겠다라는 것을 합의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왜 신자가 붙었는가 하면은 기존의 체제라는 것은 이제 선진국만 감축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체제였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서 앞으로는 기후 변화의 그 피해 당사자인 개도국도 감축에 동참한다라는 이제 사실에 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신기후 체제라는 이제 앞에 형용사가 이제 붙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형용사는 사실 그대로 이제 모든 그 진행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신기후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 동력을 이제 받게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신기후 체제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합의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개도국과 뭐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율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합의가 도출됐는지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불란서가 상당히 그 준비를 이제 잘했고, 그다음에 또 외교력도 뛰어났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 능력도 상당히 출중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상당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번 기후 협상에 전향적인 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것이 또 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계에서 기후 협상의 성공을 지원하는 또 성공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하게 형성이 이제 돼 있었습니다. 이번 파리 협상에 정책 당국자만 온 게 아니고 주요 기업의 CEO들 또 주요 투자자들 상당히 많이 집결해서 기후 협상의 성공을 지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반 시민 단체에서도 NGO 등에서도 이제 기후 협상의 신기후 체제 성립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했죠. 이 모든 게 모아져 가지고서 이번 신기후 체제가 만들어졌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평가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전향적이었다, 선도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이 이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1, 2 국가일 텐데 중국은 뭐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떻게 좀 성의를 보인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미국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네.
그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파리 협상에 앞서 가지고서 이산화탄소 배출 그 감축 노력에 동참하자는 합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은 그 교토 프로토콜을 일찍이 탈퇴한 그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국가들한테 좋은 이제 영향력과 인상을 이제 주었죠. 특히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관찰해야 될 사항은 뭔가 하면은 두 나라 다 상당히 많은 화석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신기후 체제라는 것은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여가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 가서는 전혀 쓰지 말자라는 이제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자국에 엄청난 화석 에너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후 체제 그 합의에 앞장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느 시점에 가면 화석 에너지를 뭐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라고 하면 뭐 석유, 석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느 시점이 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쓰는 석유를 전혀 안 쓰는 그런 시점이 올까요, 정말로? 지금 이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그다음에 또 이번 그 파리 협상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채택한 바에 의하면은 210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뭐 화석에너지 연소에 의하건 또는 산림 그 연소에 의하건 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사용도 다른 방식이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그런 기술이 보급되지 않는 한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98점 주겠습니다. 그럼 뭐 거의 완벽한 총회였던 것 같네요. 앞으로 시작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네. 의장님도 그 현지에서 이 상당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각국 이렇게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네요. 상당히 그 각국이 자기가 요구하는 바는 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의문 속에는 자기가 요구한 거를 100%다 얻지는 못했지만은 자기가 요구한 것이 다 들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다 얻진 못했지만은 우리의 요구 사항이 뭐라는 것을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민주적인 그런 그 절차와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이제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것을 이제 주관하는 이제 프랑스 정부의 그 협상 그 지도력이라 할까요? 그다음에 또 협상 또 주도력 같은 것은 상당히 그 뛰어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190개 넘는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이만큼 자발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어떤 커다란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거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자발적 기여 방안 이른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이제 각계 나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하겠다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실행이 될 것인가라는 뭐 의심 섞인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법적 구속력이 있건 없건 간에 이제 지금 현재 합의 사항에 따르면은 5년마다 이제 다시 검증을 하도록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실행에 대한 성적표가 이제 공개되는 것이죠. 성적표가 나쁜 국가는 상당히 무슨 제재 여부를 떠나서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이제 이번에 195개 국가가 이제 동참하기로 한 것도 무슨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동참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가야 되는 길이고, 그다음에 대세고 피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빨리 내가 더 앞서가 가지고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선점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퍼진 거죠.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부담을 뛰어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걸 많은 나라들이 공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5년마다 한 번씩 각 나라 목표 이행 상황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그 검증은 누가 하나요? 혹시?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UNF 그 이제 당사국 총회 내에서 이제 검증 기구를 지금 이제 설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IPCC는 이제 과학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검증 그 절차에 있어서 과학적인 그 인풋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럼 IPCC에서도 그 검증 작업에 일부 뭐또 참여를 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네요. 이제 첫째는 이제 UN 당사국 총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그 요청 같은 이제 그게 이제 있어야 되겠고, 우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5도 정도까지 낮추는 것에 관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이제 파리 합의문에는 1.5도로 갔을 때 기후 변화의 그 이제 영향과 그다음에 또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달성 경로에 대한 좀 평가를 IPCC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요구 사항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특별 보고서 형식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18년에 이제 제출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 이번에 파리 가셨을 때 그 신기후 체제 수립과 관련해서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뭐 어떤 취지나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 좀 쉽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석 에너지는 이제 앞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200년 동안 이제 세계 경제 문명을 지탱해 온 것은 이제 화석 에너지였는데, 바로 지금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된다. 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그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러다임적인 그 변화가 한국 경제한테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국은 화석 에너지 보존 자원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또 정책 그 이제 당국자들이 항상 또 산업계가 제일 염려했던 게 뭔가 하면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뭘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않아서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바로 그거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버려야 될 석유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홀가분하게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뭐 재계 전체의 목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감축안이 좀 과도하다, 부담된다 이런 불멘 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축복인데 왜 그 재계 일부에서는 부담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재생에너지의 그 비용이 화석에너지 비용보다 이제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화석에너지를 안 쓴다, 이제 줄인다는 얘기는 이제 비싼 에너지를 이제 써야 되니까 비용이 나간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이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재생에너지에 따라서는 화석에너지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간의 그 비용 격차는 조만간에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나갈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느냐?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을 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산업이나 또 그런 이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아주 경쟁력 면에서 다른 어떤 경쟁자보다도 앞서갈 수 있겠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석기 시대와 설기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전혀 다른 경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을 하는데 계속 돌멩이 갖고 잡느냐 아니면 이제 쇠로 만든 무기를 쓰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가 날 만큼의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죠. 우리나라 정부가 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뭐 우리나라는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전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보다 좀 후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제출한 그 자발적 기여안이 그 뭐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력에 비해 조금 뭐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어느 쪽이십니까? 그건 이제 2030년에 네네. 배출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보는 사람은 2030년 배출량에 대해서 그걸 너무 뭐 높게 잡았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은 또 그와는 또 대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사실 2030년 숫자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가 앞으로 15년 뒤의 세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논쟁은 저는 솔직히 그건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필요한 건 어떤 게 이제 필요하냐? 어차피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은 불가피한 이제 상황이고 그게 대세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찾아봐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확대해 가지고 2030년까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뭐 물론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15년 뒤에 것을 가지고서 높다 낮다 논쟁 계속 한들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실익이 없다 뭐 그러면 저는 그 주어진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자발적 감축안을 제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2030년 되면은 온실가스가 이 정도 배출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 대비 얼마큼 줄이겠다 이런 형식으로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15년 뒤인 2030년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지 뭐 모르는 상황에서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다 적다를 논하는 거는 이제 뭐 부질없는 논쟁이다. 이제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네들이 뭐 이렇게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걸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나요? 그러니까 감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뭐 대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을 두 가지죠. 네. 그 우리처럼 이제 소위 그 15년 뒤에 수치를 전망을 해서 그 기준 대비 얼마 감축 이렇게 하는 이제 국가도 있고 또는 이제 뭐 2010년 대비해서 뭐 몇 퍼센트 감축 이렇게 하는 이제 국가도 있고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아까 그 15년 뒤에 전망 수치가 이제 불확실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의 취지는 뭔가 하면은 이미 지금 이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서 이제 국제사회에 제출을 이제 해놨으니까 앞으로 할 일은 뭔가 하면은 그거 가지고서 많다 적다 지금 논의할 게 아니라 이미 그 시점은 다 지나갔거든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가 하면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생산적이지 언제까지 그게 높다 낮다 많다 적다 가지고 논쟁을 이제 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할 게 뭔지, 지금 할 게 뭔지. 2030년 숫자가 37%가 많다 적다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이다라는 얘기죠.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뭐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방안이. 에너지 효율 개선하는 방안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석탄 화력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일반인들은 뭐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기후 변화 뭐 남극 북극 얼음 녹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삶이랑 다 밀접히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뉴스 보면은 이제 충청남도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게 47년 만에 생기는 극심한 가뭄이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구가 한 산업혁명 이후에 한 0.8도 정도 이제 더워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가뭄 또는 뭐 폭서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에서는 이제 빙하 상태에 이제 지금 위협이 가해지고 있고 한국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문제는 이제 0.8도를 지나가 가지고서 그게 이제 1도, 1.5도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런 그 47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가뭄이 47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온다거나 뭐 5년마다 온다거나 우리나라에 당장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물 부족과 직결되는 거죠. 이제 뭐 하나 예를 든다면은 물 부족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해지면은 그것이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 범위라는 거는 그건 뭐 아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다 위협할 수가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 변화의 그 문제라는 거는 이게 뭐 20년, 30년 뒤에 발생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는 아니고 무슨 북극이나 다른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이제 그 경작 패턴을 벗어나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근해에서 이제 잡히는 그 이제 물고기들의 이 종류가 지금 또 달라지고 있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기후 변화의 그 지구 온난화의 속도와 그다음에 생태계와 그다음에 또 인간의 그 경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80년 앞으로 80년 있으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 온도가 한 4도에서 6도 이제 올라간다고 모든 과학적인 분석은 제시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80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간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없죠. 때문에 생태계나 또는 인간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남의 나라 뭐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닥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못다한 말씀이나 혹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기후 대응이라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축복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경제를 그동안에 지탱해 왔던 것은 바로 이 두뇌와 또 기술력인데 바로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이 비화석 에너지 구조를 우리가 새롭게 마련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로서는 이제 새로운 그 기회를 맞이했다고 이제 보고 있죠.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 경제가 도약을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전 세계 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한국이 크게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이제 있겠죠. 신기후 체제가 한국의 축복이다라는 말씀 상당히 오늘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수립된 신기후 체제와 관련해 이회성 의장은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에 맞먹는 큰 변화라고 파리 현지에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기후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산업계는 물론 전 지구촌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까지 일대 변화를 몰고 올 말 그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 수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이 의장 개인적으로는 물론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장이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내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